카드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카드 결제는 안 됩니다. 그럼 라면은 못 사는 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최근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길거리를 헤매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편의점 한 켠, 은행 로비, 지하철역 구석구석마다 우리 곁을 지키던 그 파란색 혹은 회색 기계, 바로 ATM기 이야기입니다. 예전엔 정말 흔했죠. 술자리 후 2차를 가려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괜찮습니다. 코앞 편의점에 ATM기가 있으니까요. 시장에서 떡볶이를 사 먹고 싶은데 현금만 받는다? 문제 없습니다. 골목 모퉁이 은행 코너에 들르면 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익숙한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ATM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편의점 점원에게 물어보니 아, 그거요? 작년에 철거했어요 라는 무심한 대답만 돌아옵니다. 다음 편의점으로 가봅니다. 역시 없습니다. 은행 지점을 찾아가 볼까요? 지점 자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경험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수천 대의 ATM기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2018년만 해도 전국에 10만 대가 넘던 ATM기가 지금은 8만 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과 같은 비은행권 ATM기의 감소폭이 더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이 현상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매우 불균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1월 KBS 보도에 따르면 현금 인출기 격차가 무려 14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민인데 말이죠. 강남의 어느 부촌에서는 100m마다 ATM기가 있지만 시골면 단위 지역에서는 마을 전체에 ATM기가 단 한 대도 없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금 난민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돈을 찾을 수조차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실제로 경상북도의 한 시골 마을 주민들은 현금을 찾기 위해 버스를 타고 40분을 이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인분들은 예전엔 소재지 농협에 ATM기가 있었는데 2년 전에 없어진 뒤로 읍내까지 나가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왕복 1시간 반. 고작 10만 원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 변화의 속도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단 5년 사이 농어촌 지역의 ATM기는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면 강남 3구의 ATM기 밀도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금융 인프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026년 현재 전국 228개 읍면동 중 57곳에는 ATM기가 아예 없습니다. 5년 전만 해도 15곳이었는데 4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 추세라면 2030년에는 100곳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사용하던 ATM기 한 대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기계 자체 구입비는 물론이고 현금 보충, 기계 점검, 통신비, 임대료, 보험료 등등을 모두 합치면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과거에는 이 비용을 감수할 만했습니다. 사람들이 A를 많이 사용했으니까요. 월급날이면 은행 앞에 긴 줄이 늘어섰고 주말이면 ATM기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스마트폰을 켜고 앱을 실행합니다. 손가락으로 몇 번 터치하면 송금 완료.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식당에서 밥값을 낼 때도, 심지어 길거리 붕어빵 아저씨도 QR코드를 받습니다. 카드나 페이 되세요? 하는 질문이 일상이 된 세상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ATM기는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유지비는 매년 수천만 원씩 나가는데 사용 빈도는 계속 줄어듭니다. 수익은 거의 없고 비용만 쌓이는 적자 사업이 된 겁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 세대는 현금 자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학생들 10명에게 물어보면 9명이 지갑에 현금 없어요 라고 답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ATM기를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수익성이 낮은 곳부터요. 외진 동네, 이용률이 낮은 편의점, 소규모 지점. 하나둘씩 기계가 사라지더니 어느새 현금을 찾으려면 한참을 걸어야 하는 동네가 생겨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에만 전국에서 4,200대 이상의 ATM기가 철거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11대가 사라진 셈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ATM기 한 대가 철거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핀테크 혁명, 스마트 금융. 그럴싸한 용어들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실제로 편리하기도 합니다. 무거운 지갑 대신 가벼운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ATM기를 찾아 헤맬 필요도 수수료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모두에게 이 변화가 편리하기만 한 걸까요? 혹시 우리가 너무 빠르게, 너무 쉽게 현금 없는 사회를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변화의 이면에 가려진 사람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AI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일상을, 생존권을, 그리고 존엄성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의 경영 논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바로 사람의 관점에서요. 올해 여든 살인 김 할머니는 30년째 같은 동네 시장을 다니십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단골 채소 가게를 찾아가 콩나물 한 바구니, 시금치 한 단을 사오시죠. 딱 3,000원입니다. 현금으로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할머니는 빈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집을 나서기 전 지갑을 확인했는데 현금이 2,000원밖에 없더랍니다. 괜찮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ATM기가 있으니까요. 아니,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가 평소 이용하던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ATM기가 있던 자리엔 과자 진열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점원에게 물어보니 2달 전에 철거했어요. 다음 편의점까지 가보세요라는 답변. 다음 편의점은 걸어서 15분 거리. 할머니의 무릎은 좋지 않습니다. 결국 시장에 도착한 할머니는 단골 가게 아주머니께 조심스레 물어보셨습니다. 카드도 받나요? 아주머니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죠. 할머니, 우리 현금만 받아요. 카드 단말기 수수료가 부담이 되어서요. 김할머니는 그냥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작 콩나물 한 바구니 때문에 30분을 걸어 현금을 찾으러 가기엔 무릎이 너무 아프셨거든요. 그날 저녁, 할머니 식탁엔 콩나물국 대신 라면이 올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민수는 이번 주말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챙겨준 체크카드를 목에 걸고 신나게 집을 나섰죠. 그런데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왔을 때 카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걸이 줄이 끊어진 겁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친구들과 먹기로 한 점심값도 집에 가는 버스비도 없었으니까요. 스마트폰은 집에 두고 왔습니다. 엄마가 밖에서 게임하지 말라고 해서요. 공중전화를 찾아봤지만 놀이공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024년에 공중전화를 찾는다는 게 애초에 무리였죠. 결국 민수는 지나가는 어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전화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다행히 친절한 아저씨가 전화를 빌려줬고 엄마가 달려와 민수를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에게 엄마는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현금도 조금 가지고 다녀야겠구나. 하지만 요즘 아이들에게 현금이란 뭘까요? 용돈도 앱으로 받고 친구들끼리 밥값 나눌 때도 송금으로 해결하는 세대. 실물 화폐의 가치를 비상시 현금의 필요성을 배울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이 씨에게 ATM기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예전 ATM기들은 버튼이 물리적으로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숫자 버튼마다 점자가 새겨져 있고 5번 버튼에는 작은 돌기가 있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죠. 이어폰을 꽂으면 음성 안내도 나왔습니다. 이 씨는 이 버튼들을 더듬으며 익숙하게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죠. 적어도 ATM기 앞에서만큼은 독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ATM기들도 대부분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교체되고 있거든요. 매끈한 화면, 예쁜 그래픽, 빠른 처리 속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더 편리하겠죠. 하지만 이 씨에게 그 화면은 그저 차가운 유리판일 뿐입니다. 스마트폰 뱅킹은 어떨까요? 음성 안내 기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인증 과정, 계속 바뀌는 앱 인터페이스, 보안 문제 등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혼자 사용하기엔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국 이 씨는 요즘 현금이 필요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때로는 은행 직원에게. 죄송한데 현금 좀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독립적이던 일상이 조금씩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일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토요일 밤의 혼란. 지난달 토요일 저녁 7시 서울 홍대 인근 한 식당. 저녁 피크타임이라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테이블만이 아니라 모든 테이블에서요. 알고 보니 인근 통신사 기지국에서 화재가 발생해 결제 시스템이 마비된 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 결제도 카드 결제도 모두 불가능. 식사를 마친 수십 명의 손님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은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면 현금이 있으시면. 하지만 놀랍게도 30명의 손님 중 현금을 가진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결국 손님들은 1시간 넘게 식당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음 약속이 있던 사람들은 전화로 사과하고 아이들은 지루해하고 사장님은 다음 손님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시스템이 복구된 건 2시간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식당 사장님은 카운터에 작은 메모를 붙여놨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소액의 현금을 권장합니다. 대학생 최 씨는 중고거래 앱에서 노트북을 팔기로 했습니다. 구매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는 지하철역 인근 카페.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죠. 그런데 구매자가 뜻밖의 요청을 했습니다. 죄송한데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요. 현금이 가장 확실하거든요. 최 씨는 당황했습니다. 지갑에 현금이 1만 원도 없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ATM 현금 찾아올게요. 하지만 지하철역 내 ATM기는 이미 철거된 상태. 최 씨는 스마트폰으로 주변 ATM기를 검색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도보 15분 거리. 뛰어가서 현금을 찾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카페로 돌아왔을 때 구매자는 이미 자리를 떴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하는 메시지만 남긴 채 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에겐 현금이 여전히 가장 확실한 신뢰의 수단인데 그 현금을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진 세상이라니. 이 5가지 이야기는 모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80대 노인, 초등학생, 장애인, 시스템 장애 상황, 그리고 현금 거래가 필요한 순간. 이들에게 현금 없는 사회는 편리함이 아니라 새로운 장벽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금융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너무 쉽게 모두가 이 흐름에 잘 적응할 거라고 가정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디지털 기기에 능숙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죠. 다음 챕터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현금 없는 사회를 경험한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배웠고 왜 다시 현금으로 돌아가려 하는 걸까요? 현금 없는 사회.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은 미래의 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비전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서 나간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유럽의 작은 나라,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한때 현금 없는 사회의 모범 사례로 전 세계에 소개되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스웨덴의 현금 사용률은 전체 거래의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길거리 노숙인조차 QR코드로 기부를 받았고, 교우연금도 카드로 냈으며, 시골 마을 벼룩시장에서도 스마트폰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스웨덴 국민들은 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된 나라다. 현금 강도 사건은 급격히 줄었고, 세금 탈루도 어려워졌으며, 거래의 투명성은 높아졌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2019년, 스웨덴 정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모든 은행은 현금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금 없는 사회로 가장 앞서 나갔던 나라가 왜 갑자기 현금으로 돌아가려는 걸까요? 스웨덴 정부가 가장 우려한 것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유럽의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스웨덴은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공격받는다면 현대 전쟁의 첫 번째 타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프라입니다. 발전소, 통신망, 금융 시스템. 만약 해킹이나 물리적 공격으로 국가 전체의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웨덴 국민의 99%가 디지털 결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시스템이 다운되면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됩니다. 식료품 구매도, 약 구매도, 교통비 지불도 불가능. 국가 전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스웨덴 국방부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디지털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면 72시간 내에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슈퍼마켓에는 약탈이 일어나고 병원은 환자를 받을 수 없으며 경찰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죠. 그래서 스웨덴 정부는 결정했습니다. 현금은 국가 안보 자산이다. 디지털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를 대비한 최후의 보루로서 현금 인프라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요. 이론적 위험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은 몇 차례 심각한 시스템 장애를 겪었습니다. 2022년 여름, 스웨덴 최대 은행 중 하나인 SEB의 시스템이 몇 시간 동안 다운됐습니다. 그날 수백만 명의 고객들은 아무것도 구매할 수 없었죠. 출근길 커피 한 잔, 점심 식사, 퇴근길 장보기, 모든 게 멈췄습니다. 한 직장인의 증언입니다. 아침에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결제가 안 됐어요. 지갑에 현금이 없었죠. 부끄럽게도 커피를 받지 못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점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에게 돈을 빌려야 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바로 비상용 현금을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더 심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6년 한 통신회사의 장애로 전국적으로 카드 결제가 마비된 적이 있었는데 응급실에서 환자 등록이 안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스웨덴도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노인, 장애인, 디지털 소외 계층의 고립입니다. 스웨덴 소비자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디지털 뱅킹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시골 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더욱 심각했죠. 은행 지점은 문을 닫았고 ATM기도 철거되었으며 버스 타고 1시간을 가야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80대 할머니의 이야기가 스웨덴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은 평생 살던 마을에서 더 이상 빵 한 조각도 살 수 없게 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동네 빵집이 현금을 받지 않게 되었고 할머니는 스마트폰도 없고 카드도 없었거든요. 이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스웨덴 사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누군가를 버리고 간 건 아닐까? 스웨덴 시민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우려도 커졌습니다. 바로 감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든 거래가 기록되는 사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 모든 금융활동이 데이터로 남습니다. 이것이 편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금은 익명성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는지 국가나 기업이 알 필요가 없는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정 수준의 프라이버시는 권리입니다. 실제로 일부 권위주의 국가들에서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시민 감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정부가 마음먹으면 특정인의 계좌를 동결하거나 금융활동을 추적하거나 구매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스웨덴의 교훈. 결국 스웨덴 정부는 현금 보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주요 은행은 일정 수 이상의 지점에서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이 현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합니다. 셋째, 비상시를 대비한 현금 보유를 국민에게 권장합니다. 넷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현금 사용 교육과 지원을 확대합니다. 스웨덴의 중앙은행 총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지털화는 필요하고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디지털화여야 하며 비상시에도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현금은 그 안전망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 스웨덴만이 아닙니다. 독일도 현금 보호에 적극적입니다. 독일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현금을 선호하는데 이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지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화폐 붕괴를 경험한 독일인들은 시스템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비슷합니다. 첨단 기술 국가이면서도 현금 사용률이 여전히 높은 이유는 자연재해가 잦은 국가적 특성 때문입니다. 지진, 태풍, 쓰나미. 이런 재난 상황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결국 손에 쥔 현금이라는 교훈을 얻은 거죠. 심지어 중국도 최근 몇 년간 현금 거부 상점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결제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지만 모든 상점은 법적으로 현금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디지털 소외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스웨덴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편리함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회복 탄력성과 포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옛 격언처럼 모든 금융을 하나의 시스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 좀 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정말로 비상사태가 닥친다면 전쟁, 금융위기, 대규모 해킹.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설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전쟁이나 국가적 재난 같은 건 영화나 뉴스에서나 보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설마 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1997년 우리가 겪었던 그날 IMF 외환위기. 30대 이상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4050대라면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죠. 하루아침에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은행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던 그 시절. 그때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뱅크런이었습니다. 은행이 망할까봐 두려워진 사람들이 앞다투어 예금을 인출하러 몰려들었죠. 새벽부터 은행 앞에 긴 줄이 늘어섰고 ATM기마다 현금이 동났습니다. 당시 한 은행원의 증언입니다. ATM기에 현금을 보충하는 족족동이 났어요. 사람들은 돈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아야 한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죠.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손에 쥔 현금이 더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실제로 일부 은행들은 인출 제한을 걸었습니다. 하루에 300만 원까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돈인데도 마음대로 못 찾는 상황. 그때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통장 속 숫자는 전자데이터일 뿐이며 시스템이 흔들리면 그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1997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현금의 접근성입니다. 당시에는 그래도 ATM기가 많았고 은행 지점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ATM기는 반으로 줄었고 은행 지점도 계속 폐쇄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똑같은 뱅크런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현금을 찾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거나 아예 현금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진 날. 2022년 2월 24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폭격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러시아의 전적적인 침공이었죠. 그날 아침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슈퍼마켓으로 달려가 식량을 사재기한 것, 주유소로 달려가 기름을 채운 것, 그리고 ATM기로 달려가 현금을 인출한 것이었습니다. 한 키이우 시민의 증언입니다. 새벽 8시에 폭발음을 듣고 일어났어요. 즉시 은행 앱을 열어 계좌에서 돈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이미 앱이 먹통이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서버가 다운된 겁니다. 급히 옷을 입고 가장 가까운 ATM기로 뛰어갔어요. 이미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군요. 그날 우크라이나 전역의 ATM기에서 현금이 바닥났습니다. 은행들은 인출 한도를 제한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망이 끊겨 디지털 결제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피난길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폴란드나 루마니아로 피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차에 기름을 넣어야 하고 식량과 물을 사야 하고 때로는 밀수업자에게 돈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카드나 디지털 결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오직 현금만이 통했죠. 피난길에 올랐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국경까지 가는 길에 마을마다 들러 물과 빵을 샀어요.
하지만 카드는 어디서도 받지 않았어요. 전기가 나간 곳도 많았고 설령 전기가 들어와도 결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으니까요. 다행히 집에서 급히 챙겨온 현금이 있어서 가족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현금이 없었다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전쟁이 난 지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금도 다이아몬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금, 특히 달러나 유로 같은 경우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시스템의 붕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던 그때, 당시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실제로 은행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나라 전체가 사실상 파산했고, 그리스에서는 ATM기에서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60유로 약 8만 원로 제한되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월급쟁이가 하루에 8만 원밖에 못 찾는 상황을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벅찬 금액입니다. 그때 그리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면 우리의 자산은 그저 화면 속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한 그리스 시민의 증언입니다. 저는 은행에 수천만 원의 예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나요?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웃집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집 금고에 현금을 모아두셨대요. 사람들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놀렸었죠.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 동네에서 가장 여유로운 사람이 바로 그 할머니였어요. 현금이 있었으니까요. 대규모 사이버 공격, 현실이 된 시나리오. 2017년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150개국, 30만 대 이상의 컴퓨터가 감염되었죠. 영국의 병원들은 마비되었고 기업들은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만약 이런 공격이 금융 시스템을 겨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위협입니다. 북한 해커 조직으로 추정되는 그룹이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해킹해 1억 달러를 빼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미국의 주요 송유관이 해킹당해 동부 해안 전체에 기름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죠. 보안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고 언젠가는 성공할 겁니다. 그날이 오면 ATM기도 카드 결제도 모바일 뱅킹도 모두 멈출 수 있습니다. 2021년 카카오 서버 화재를 기억하시나요? 단 몇 시간의 장애로 수천만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택시를 못 타고 배달을 못 시키고 메시지를 못 보냈죠. 만약 이런 일이 금융 시스템 전체에 일어난다면, 그것도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지속된다면 자연재해, 예측할 수 없는 순간. 우리나라는 비교적 자연재해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2022년 8월 서울 강남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고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했죠. 만약 이런 재난이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래 지속된다면 일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많은 지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전기도, 통신도, 은행도 모두 마비되었죠. 그때 사람들을 살린 것은 집에 보관해둔 현금과 비상 물품이었습니다. 한 생존자의 증언입니다. 지진 후 3일 동안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전기가 나가니 ATM기도 카드 단말기도 쓸모없었죠. 다행히 우리 할아버지가 항상 집에 비상금을 두라고 하셨어요. 재난은 예고 없이 온다면서요. 그 돈으로 이웃들과 함께 식량과 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모든 사례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으며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가장 원시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 첫째, 비상현금을 준비하세요. 최소한 한 달치 생활비 정도의 현금을 집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큰 금액일 필요는 없습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급할 때 식량을 사고 기름을 넣고 긴급 상황을 버틸 수 있는 금액이면 됩니다. 둘째, 다양한 결제 수단을 유지하세요. 현금, 카드, 디지털 결제를 모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재산을 하나의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셋째, 가족과 비상계획을 세우세요. 만약 통신이 두절되면 어디서 만날지, 누가 무엇을 챙길지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가족들처럼 급하게 결정하지 않도록요. 넷째,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비상현금이 아직 그 자리에 있는지, 유효기간이 지난 지폐는 없는지, 가족 모두가 비상금 위치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설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네, 설마입니다. 설마 IMF가 올 줄 몰랐고, 설마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꿀 줄 몰랐으며, 설마 전쟁이 21세기에도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두 현실이 되었죠.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집에서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비상시 챙겨야 할 것들, 그리고 현금과 디지털이 공존하는 지혜로운 미래에 대해 말이죠. 우리는 비상사태의 가능성과 현금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실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어떻게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집에 현금을 두면 도둑 맞지 않을까? 화재가 나면 어떡하지? 가족 중 누가 몰래 쓰면 모두 타당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금을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보관해야 할까? 먼저 금액부터 정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비상현금은 한 달치 최소 생활비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요? 식비 100만 원, 교통비 30만 원, 공과금 30만 원, 기타 비용 40만 원, 대략 200만 원 정도면 한 달을 버틸 수 있겠죠. 1인 가구라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입니다. 너무 많으면 도난이나 분실 위험이 크고 너무 적으면 비상시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큰 금액의 지폐보다는 10,000원권과 5,000원권을 섞어서 보관하세요. 비상 상황에서는 거스름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0,000원권으로 빵 한 개를 사려고 하면 난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방법, 가정용 금고 활용하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가정용 금고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10만 원대부터 100만 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금고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금고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작고 가벼운 금고는 피하세요. 도둑이 금고째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최소 20kg 이상 또는 바닥이나 벽에 고정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방화 기능이 있는 금고를 추천합니다. 화재 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내부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셋째, 잠금 방식도 중요합니다. 열쇠 방식은 열쇠를 잃어버릴 수 있고 전자식은 배터리가 나가거나 고장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지문인식이나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 제품이 인기입니다. 금고를 어디에 둘 것인가도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실 옷장이나 서재에 금고를 두는데 이건 도둑도 다 아는 장소입니다.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다용도실 청소용품 사이, 아이 방 장난감 보관함 아래, 심지어 냉장고 옆 틈새 같은 곳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중요한 건 쉽게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화재나 침수에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더, 금고에는 현금만 넣지 마세요. 여권, 등본, 인감도장, 보험증서 같은 중요 서류도 함께 보관하면 일석이조입니다. 비상시에는 이런 서류들도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 방법, 분산 보관 전략.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은 현금 보관에도 적용됩니다. 200만 원을 한 곳에 모두 두지 말고 여러 곳에 나눠 보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금고에 100만 원 메인 비상금, 책꽂이 두꺼운 책 사이에 30만 원 숨긴 비상금, 차량 글러브 박스에 20만 원 이동 중 비상금, 사무실 개인 사물함에 30만 원 직장 비상금, 부모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20만 원 백업 비상금. 이렇게 분산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 도둑이 한 곳을 털어가도 전부를 잃지 않습니다. 둘째, 화재나 침수 같은 재난이 발생해도 다른 장소의 현금은 안전합니다. 셋째, 급한 상황에 따라 접근하기 쉬운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책 속 현금 숨기기는 생각보다 효과적입니다. 두꺼운 백과사전이나 예전 교과서 같은 곳에 지폐를 끼워두세요. 도둑이 책을 한 권 한 권 확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단, 가족들이 실수로 헌책으로 내다 팔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차량에 비상금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급하게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에 탄 순간 이미 비상금을 확보한 셈이니까요. 다만 너무 눈에 띄는 곳에 두면 차량 털이를 당할 수 있으니 조수석 시트 밑이나 트렁크 정비 도구함 같은 곳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 위장 보관법, 일상용품 활용. 이 방법은 조금 창의적입니다. 일상적인 물건 안에 현금을 숨기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세제통 속 현금, 빈 세제통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방수팩에 현금을 넣고 세제통 안에 보관합니다. 그 위에 약간의 세제를 덮어두면 완벽합니다. 도둑이 세제통을 열어볼 리 없으니까요. 화분 속 비밀, 실내 화분의 흙 속에 방수 용기나 지퍼백에 담은 현금을 묻어둘 수 있습니다. 특히 큰 화분이라면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단, 물을 많이 주는 식물은 피하세요. 액자 뒷면, 벽에 걸린 액자 뒷면에 얇은 봉투에 담은 현금을 테이프로 붙여둘 수 있습니다.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액자를 떼어보지 않는 한 발견되지 않습니다. 냉동실 활용, 냉동실 깊숙한 곳, 오래된 냉동식품 사이에 지퍼백에 담은 현금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둑들은 보통 냉장고까지는 뒤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화재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책상 서랍의 비밀칸, 일부 오래된 가구에는 비밀 서랍이 있습니다. 없다면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서랍 밑바닥에 얇은 판을 대고 그 위에 현금을 두는 식으로요. 주의할 점,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수 처리를 하세요. 습기나 물에 지폐가 상하면 은행에서 교환은 해주지만 번거롭습니다. 지퍼백이나 방수 파우치를 활용하세요. 보관 시 주의사항.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다음 사항들은 꼭 지켜야 합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비상금이 제자리에 있는지, 지폐 상태는 괜찮은지 확인하세요.
오래된 지폐는 새 지폐로 교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가족과 공유하세요. 비상금의 이치를 적어도 가족 중 한 명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족들이 비상금을 찾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단, 너무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건 금물입니다. 셋째, 기록을 남기세요. 어디에 얼마를 보관했는지 간단히 메모해두세요. 물론 이 메모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금고 안이나 개인 이메일에 임시보관함 같은 곳에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넷째, 너무 완벽하게 숨기지 마세요. 너무 기발한 곳에 숨기면 정작 본인도 나중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을 리모델링 하다가 벽 속에서 수십 년 전 현금이 나온다거나요. 다섯째, 도난보험을 고려하세요. 가정에 고액의 현금을 보관한다면 화재보험이나 도난보험에 현금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보험료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현금 보관, 옛날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 현금을 둔다니 너무 구식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부자들과 생존 전문가들은 여전히 현금을 보관합니다. 워런 버핏은 현금은 산소와 같다. 있을 때는 몰라도 없으면 치명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IT 억만장자들도 자신의 저택에 금고를 두고 비상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미래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편리함과 안전성, 이 둘의 균형을 맞추는 지혜입니다. 현금과 디지털이 공존하는 사회, 누구로 소외되지 않으면서도 편리한 미래.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기까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라지는 ATM기, 소외되는 사람들, 해외의 경고, 비상사태의 위험, 그리고 실용적인 준비 방법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현금이냐, 디지털이냐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선택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디지털 금융의 장점은 명백합니다. 편리하고 빠르고 투명하며 효율적입니다. 저도 일상적으로 스마트폰 결제를 사용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편리함이죠. 하지만 동시에 현금의 가치도 인정해야 합니다. 현금은 시스템 장애에 영향받지 않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디지털 소외 계층도 사용할 수 있고 비상시 생명줄이 됩니다. 왜 우리는 둘 다 가질 수 없을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스웨덴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현금 없는 사회로 가장 앞서 나갔다가 문제를 발견하고 다시 균형을 찾았습니다. 지금 스웨덴의 정책은 이렇습니다. 디지털을 장려하되 현금의 권리를 보장한다. 모든 주요 은행은 현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결제도 적극 권장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현금 사용률은 약간 올랐지만 디지털 결제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80세 할머니는 여전히 시장에서 현금으로 장을 보고 25세 직장인은 스마트폰으로 커피를 삽니다. 둘 다 가능한 사회. 이것이 진정한 포용적 혁신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ATM기 최소 기준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인구 밀집 지역 기준 반경 500m 내 최소 일대의 ATM기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은행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지만 공공 인프라로 인정하고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우체국을 통해 기본적인 현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도 우체국이나 주민센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둘째, 디지털 금융교육을 강화하되 아날로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도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상점이 현금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겁니다. 중국처럼 현금 거부는 불법이라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셋째, 비상대비 현금 비축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쟁, 대규모 재난, 사이버 공격 등으로 디지털 시스템이 마비될 때를 대비해 신속하게 국민에게 현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일본은 이미 지진 같은 재난 발생 시 각 지역 은행이 비상현금을 공급하는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현금 보관 문화를 장려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비상용 현금을 집에 보관하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소화기, 비상식량, 구급약과 함께 비상현금도 목록에 추가하는 거죠. 코로나19 이전에 누가 마스크를 집에 비축했나요? 하지만 팬데믹이 터지자 마스크가 금값이 되었습니다. 준비는 과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정책을 기다리기만 할 순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의도적으로 현금을 사용해보세요. 동네 시장에서, 작은 가게에서 현금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우리의 작은 실천이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 조부모님께 비상현금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디지털 결제도 천천히 가르쳐드세요. 둘 다 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자녀에게도 현금의 가치를 가르치세요. 용돈을 줄 때 가끔은 현금으로 주세요. 돈을 세고 관리하고 아끼는 경험은 중요한 금융교육입니다. 한 지인이 들려준 이야기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이었습니다. 90년대 초반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예금을 권유할 때도 할아버지는 현금의 상당 부분을 집에 보관하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물었죠. 할아버지, 은행에 맡기면 이자도 받고 안전한데 왜 집에 두세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답니다. 나는 전쟁도 겪어봤고 화폐 개혁도 겪어봤다. 은행이 문 닫는 것도 봤고 돈이 휴지 조각 되는 것도 봤지. 손에 쥔 쌀 한 가마, 현금 몇 푼이 결국 우리를 살렸어.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만약을 대비하는 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지혜란다. 1997년 IMF 때 그 할아버지 댁은 동네에서 가장 어려움을 덜 겪었다고 합니다. 현금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편리함이라는 한 방향으로만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균형을 생각할 것인가? 현금 없는 사회를 무조건 환영할 것인가? 아니면 현금과 디지털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답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세 가지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효율성 뒤의 소외를 기억하라. 디지털 금융은 많은 사람에게 편리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우리의 편리함이 누군가의 소외가 되어선 안 됩니다. 둘, 시스템의 취약성을 인정하라.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란을 디지털이라는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금은 그 위험을 분산하는 안전망입니다. 셋, 공존의 지혜를 실천하라. 미래는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의 선택이 아닙니다. 둘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지갑에만 원이라도 현금을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 서랍 하나를 열어 비상금을 챙겨두는 건요. 작은 실천이지만 그것이 여러분과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없는 세상의 공포는 현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에, 여러분의 집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현금과 디지털이 함께 숨쉬는 그날까지 준비하고 균형 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